예, 저는 뭐 법, 인공지능, 그다음에 기독교라는 되게 포괄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에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하견의 기조 강연으로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제가 조금 머리를 짜내서 부탁을 드렸어요. 교수님,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부분 때문에 이 기하견의 기조 강연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준비해서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법에 있어서 리걸 테크라는 부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법을 하나의 산업 측면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성,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영리성에 되게 그 현실에 있어서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걸 테크, 법과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기술 쪽을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법 쪽을 볼 것인가, 어떤 시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안점으로 이 문제를 보는지에 따라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는 제법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11년 9월 2일 날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변호사 분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올렸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어떠한 사건을 어떤 변호사 분한테 부탁드리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변협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어떠한 뭐 판사분하고 변호사분의 어떠한 상관관계를 인맥지수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서 다수 의견은 문제가 있다. 변호사님들의 어떠한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거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고요. 일부의 대법관의 반대 의견은 이거 일반인들을 위해서, 공공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선생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은 영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조금 보수적인 측면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올해가 2023년 6월의 관점으로 요 2011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렇지만 출발의 시작은 이 리걸 테크에 있어서는 요 대법원 판례를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뭐 인공지능과 법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도 이제 참가를 해서 느낀 경험을 이렇게 나눠본다라고 하면, 기업에 계신 그리고 이제 조금 대형 그 테크펌에 있는 그 경영진들이 와서 되게 토론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규제가 많다. 그러면서 뭐 규제 풀고 자율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한 번은 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말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다 아는 그 대표적인 IT 기업인데, 거기 이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정부 규제 너무 많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중국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보호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산업적으로 이렇게 육성책을 하려고 해서 뭐 중국이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국제학술대회장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말씀하셔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에 있어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사는 이 리걸테크 그리고 뭐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이게 자율 부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님의 그 정의의 추로 해서 이거를 수평으로 맞출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인공지능 법 국제학술대회도 갔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많은 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인공지능 법학회에는 아이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국 런던에서 그 아이칼 학술대회를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캐나다의 퀘벡에서 몬트리올 대학에서 할 때 이제 인공지능 법학회를 참석을 해서 좀 전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에서 포르투갈에서 이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을 지금 현재로는 한 7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는 공동연구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을 때 인공지능을 처음 막 공부할 때는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막 터미네이터가 나와가지고 좀 세상이 암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칼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법학회를 갔을 때 현실은 이 정도였어요. 스캐너에 한 100페이지 넘는 계약서를 스캔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계약서에서의 쟁점을 무엇인지 파악하는 정도의 보조수단으로서가 제가 예전에 참여할 때가 논의가 된 기본 주제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과 법 영역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조금 좀 간극이 제법이나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올해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이 인공지능 법학회에서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본다라고 하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된 주제로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성형 인공지능은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다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리 지도를 그리고 어떠한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올 거라는 어떤 예측이다라는 거 정도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을 가르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올해 계약법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첫 시간에 이 챗GPT로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보다는 영어가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영어로 시연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법을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고요. 챗GPT는 아주 몇 초 만에 설득력 있는 논거를 대서 쭉쭉쭉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50명 듣는 강의였는데 제가 학생분들한테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80점 주실 분 했더니 한 9분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90점 요 답변에 대해서 90점 주실 분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100점 주실 분 했더니 한 3분 정도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왜 법을 공부해야 되는지 챗GPT는 몇 초 만에 엄청나게 설득력 있는 논거로 잘 얘기를 해줬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챗GPT를 가능하면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챗GPT하고 인간의 차이는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또 이렇게 챗GPT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너 자유의지 있니? 그랬더니 챗GPT는 답변이 자유의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루터 같은 신학자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으로 철저하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측면은 아닌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챗GPT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 챗GPT야, 너 인류에게 위협이 되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했어요. 인류에게 위협이 안 된대요. 다만 답변하는 내용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식의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 학교 충남대 기독교수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냐면, 학부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양 강의를 개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12분의 교수님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의학, 이제 공학, 다양한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을 챗GPT에게 물어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챗GPT가 일반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미국에는 이렇게 성경을 교양 강의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강의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이렇게 쭉쭉쭉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학교를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믿고 그대로 교수님들한테 알려줬으면 나중에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거짓말 하느냐?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말에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습니다. 일부의 챗GPT가 제시한 미국 대학의 교양 강의는 맞는데, 대부분에 있는 교양 강의는 없는 교양 강의였습니다. 이른바 챗GPT가 소설을 썼고요, 전문 용어로 한다라고 하면 환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있어서 대개 문제가 되는 게 전세 사기 문제고요. 그래서 전세 사기는 이번에는 한국말로 한번 좀 물어봐 보자 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전세 사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고 했더니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의도한 거는 지금 현행 국회에서 만들고자 하는 전세 사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고 하는데, 조금 맥락이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의도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거를 하면 전세 사기 안 당할 거야, 그런 면에서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보고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국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질문을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데이터가 2021년 데이터까지만 있으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전세 사기법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챗GPT가 할 때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법안은 상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구글 바드에게 물어봤더니 구글 바드는 한국에 전세 사기 법안 있다라고, 왜 구글 바드는 최신 데이터를 갖다 쓰기 때문에 구글 바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어떠한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사회 현상은 다르게 나타날 텐데,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워싱턴 포스트의 신문 기사입니다. 챗GPT로 말미암아서 실직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보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람만큼의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효율성의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쓰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일하던 분들이 약간 막노동과 같은 좀 본업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어떤 법안, 아까 뭐 유럽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생성형 인공지능 더 넓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문제는 최종 결정권을 인공지능에게 줄 것인가 사람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핵무기 발사의 최종 결정권을 사람에게 둬야 되지 인공지능에게 주면은 안 된다라는 법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 판사는 편견이 많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한번 여러 선생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뭐 지금 일부 스포츠 경기에서 VR이 도입을 해서 VR 도입을 해서 이거는 페널티킥이 아닌데 아니라라고 판정을 냈지만 VR 통해서 페널티킥이 맞다라고 해서 다시 페널티킥을 줍니다. 그러면 VR이 정확하다라고 해서 모든 스포츠 경기에 인간 레프리 심판이 없고 전부 다 비디오 판독과 같은 인공지능이 도입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인공지능 판사가 지금 현재 에스토니아하고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인공지능 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판사가 전면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차 위반 사건, 양육비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한다라고 하면 가치 판단에 문제가 없는 영역에 한정돼서 지금 인공지능 판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있어서 조금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논의 중에 한 분야가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자가 운행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핵심적인 법적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조회사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용자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데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는 법학자를 포함해서 일부의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된다. 스스로. 인간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율주행차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교통사고가 더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 돈이 있다라고 해서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책임재산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러면 책임재산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람처럼 볼 것인가? 사람처럼 보자라고 한 겁니다. 제한된 법인격을 주자. 그러면 그 논거를 어디에서 두냐? 회사가 대표적으로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이 인격을 부여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처럼 인정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회사와 비슷한 법인격을 인정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참 논의가 되고 있지만 마침표를 찍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법 영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역은 사실상 윤리 문제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흑암이
깔려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의 질서 속에 세상의 질서도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더 가깝게 가야 될 건데, 지금 문제는 이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44%는 아무런 책을 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젊은 세대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해력은 일본보다 떨어지고 있고 1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읽기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엄청나게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통계는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통계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통계는 71%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있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분들은 성경을 읽는 비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미국에 계신 성도분들은 성경을 코로나 기간에 읽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오피니언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감동을 받고 교회 몇 분에게 이거 정말 뉴욕타임즈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면 부활절에 오피니언란에 어떤 분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를 뉴욕타임즈 기사의 전면으로 나왔습니다. 의견란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신학에 있어서 학설 대립이 치밀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 본연의 그것을 읽어야 된다. 그게 뉴욕타임즈의 부활절에 있었던 오피니언란에 있던 전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이 뉴욕타임즈의 기사 논조에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부활절에 대표적인 미국의 신문에 있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기사가 우리나라 신문에서 볼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깁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미국에서 7년간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3년째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육은 제 개인적으로 따져본다라고 하면 10년의 교육 기간을 갖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네모 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네모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에 초점을 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미국 교육은 그 네모의 상자의 틀 밖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스스로 한번 만들어봐라, 스스로 한번 해봐라 를 연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번 학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로스쿨 학생들한테 나눠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강의하는 학생들의 모든 상담을 받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구글 폼으로 다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50명 학생 중에서 45명이 상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쓴 답안지를 복사를 해줘서 미리 한번 자기의 답안지를 분석해보고
나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45명을 만났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평균적인 답안지를 쓴 학생이 있고 잘 쓴 답안지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쓴 답안지의 학생들한테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라고 물었더니 공통된 특성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법을 가르치는데 분량이 많은 민법의 기본서를 기본적으로 5번 이상 읽었던 학생들이 공통된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답안지를 잘 쓴 학생이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해보라고 하는 창의적인 문제까지도 되게 잘 쓴 학생이었습니다. 책 몇 번 읽었는지를 물었더니 저한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 20번 읽었어요. 일반 책을 읽고 법에 대한 책을 읽어도 이거에 대한 파급효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더 큰 파급효를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산다. 제가 보기에 저는 법을 공부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꽤 좀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말한다라고 하면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로 다양한 학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정리할 수 없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주해서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은혜의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실천적인 윤리는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하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통계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성적이 훨씬 좋게 나타났다. 그거는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토라 원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르침이라는 것과 가장 비슷한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하면서 이러한 것을 막을 법이 없다. 헬라 노모스는 히브리어의 토라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르침,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무언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날마다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듣지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보조수단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수 있지 일반인들이 박수치면서 감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의 본질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